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2023년 6월 22일 목요일 아침 7시 30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을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런 자그마한 기구를 소개해드린 일이 있습니다. 안경에 부착하면 소리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기구입니다. 이 기구를 파는 회사에서 이제는 확대경을, 전자 확대경을 통해서 글자를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기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개 신문 팔자가 좀 작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렇게 전자 확대경에도 넣으면 크게 확대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3배 확대한 겁니다. 6배로 확대한 겁니다.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이런 백색 종이에 있는 활자는 눈부심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놓고 이것을 반전을 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아주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휴대용도 있습니다. 이런 휴대용은 이렇게 아주 깨알처럼 적혀있는 상품 설명서들을 읽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본 제품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은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체험을 해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예,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잠도깨비에서 6월 호국 보훈이달을 맞아서 기념 프로모션을 한다고 합니다. 잠도깨비 꿀잠 숙면 세트를 구입하시거나 렌탈하시는 분에게는 35만원 상당의 자기장 조끼를 증정해 드린다고 합니다. 6월 말까지이고요. 지금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은 1부와 2부로 구성이 됩니다. 먼저 2부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부입니다. 2부 제목은 이겁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감정평가사가 공모하고 사법부가 후원하여 지하철 토지보상금 수조 원을 떼먹었다. 이것이 2부의 제목입니다. 자, 이제 2부 제목, 2부는 1부가 끝나면 방송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본격적으로 방송해 드릴 1부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박근혜의 저주가 불러온 수천억,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이 몰아내라 라고 하는 것이 1부의 제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시청해 주시기 위해서 모여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나라의 지금 큰 이슈가 뭐냐 하면 이제 사교육 이슈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카르텔, 고액 학원 강사들과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 간의 카르텔, 이거 수사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중알보 보도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 킬러 문항 없이도 변별력을 갖추겠다며 소위 말하는 물수는 아니다. 염려를 거둬달라고 말했습니다. 학원의 교육 카르텔과 허위 과정 광고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이번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출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단속 의지도 밝혔습니다. 이주호 부총리는 오늘부터 사교육 이권 카르텔 허위 과정 광고 등 학원의 부조리에 대해 2주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교육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전문가입니다. 한 말씀씩 다 아세요. 왜냐하면 본인이 교육을 받았고 자녀들 교육을 시켰고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학부형들이 사교육비를 많이 쓰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 대통령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교육의 전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왜 우리나라 교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거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나라 교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입시 제도를 어떻게 바꿀 건가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대통령도 입시 수능에서 어떤 문제를 출제해라, 어떤 문제를 출제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를 이상로를 비난합니다. 아, 윤석열 대통령 잘하잖아. 그럼 수능에서 어려운 문제 내는 게 맞아? 아니지. 그러니까 윤석열이 수능에서 어려운 문제, 교과서에 없는 문제, 어른도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내지 말라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은 옳은 거야. 근데 이상로 왜 너는 자꾸 딴지를 걸어?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주호 교육부에서 사교육 카르텔을 집중 단속하면 오케이, 우리나라 교육 문제 해결돼요? 아니라니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수능, 예를 들어 이 대학 입시 제도를 어떻게 바꿀 건가만 가지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런 방송을 해드렸어요. 문제는 입시 제도가 아니고 교육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바꿀 생각은 안 하고 입시 제도를 야, 이번엔 수능을 그럼 좀 쉽게 내, 내년엔 뭐 어렵게 내, 야, 이 문항은 집어넣어, 이 문항 안 빼. 그러면 우리나라 교육 문제가 해결되느냐고요. 이상로, 너는 나쁜 사람이야. 아,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잘하고 있잖아. 지금 이 사교육 카르텔은 좌파 카르텔이야. 맞아요. 제가 아니라는 얘기 안 했어요. 좌파 카르텔이라는 얘기 말씀드리지 아니라고 말씀드린 일 없어요. 근데 문제의 핵심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육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생각을 해야지, 입시 제도를 항상 우리는 좌파 카르텔에 유리하도록 바꿔왔어요. 이 입시 제도를 좌파 카르텔에 유리하도록 만들어 왔고, 지금 좌파 카르텔을 뭐 예를 들어서 끊겠다. 더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더 수렁에. 입시 제도가 아니라 교육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리고 저같이 교육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자고 주장하는 사람은 지금 많아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바꾸는 게 뭐냐? 안을 내라. 너 안은. 예, 저는 안을 오래전부터 냈어요. 대안을 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로의 안이 100% 100점짜리다 라는 건방진 말씀은 드리지 않아요. 하나, 교육에 대해서는 이제 입시 제도 가지고는 문제를 삼지 말고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건가에 대한 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낸 안은 그겁니다. 모든 학생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다 대학을 가기를 원해요. 우리나라 학생들, 부모들의 최종 목표는 대학이에요. 유명한 대학입니다. 그거 부인하면 얘기가 안 돼요. 대학의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취직은 그 다음 얘기예요. 대학의 목표예요. 그것도 유명한 대학을 가는 게 목표입니다. 오케이. 대학을 가. 근데 우리 지금 입시 제도는 어떻게 되느냐? 시스템은 태백산맥을 넘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태백산맥을 넘어가고 태백산맥을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때려. 너 왜 그 게으름을 펴? 힘들지? 힘든 게 청춘이야. 넘어! 거기에 이제 그 사교육을 하는 그 일탁 뭐 강사들은 그 아이들 뛰어 올라가는 걸 더 빨리 뛰어 올라가 힘들게 뛰어 올라가는 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일타 강사들이에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게 태백산맥을 넘어서 대학을 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교육은 중학교까지가 의무교육이에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딱 마치면, 여러분, 딱 마치면 대충 판정이 돼. 아, 내 자식은 태백산맥을 넘어서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가야 된다. 아니면 모쪼록 태백산맥을 건너 터널 뚫어주면 되지. 내 딸은 그냥 터널로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자는 겁니다. 대학에서 운영하는 학과 중에는 그냥 중학교만 나와서 그냥 터널로 대학을 들어가도 되는 학과가 대부분이에요. 많아요. 근데 안 돼. 무조건 터널은 안 돼. 무조건 태백산맥을 넘어가.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중학교를 나와서 그냥 쉽게 터널을 통해서 대학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하죠. 아니, 중학교 나와서 대학 가면 어떡하냐? 걱정하지 마세요. 대학에서도 필수 교양 과목 같은 거 얼마든지 더 잘 가르칠 수 있어요. 저는 기사생활 30년 했고, 대학 교수를 해봐서 알아요. 그것도 전문 대학 교수를 해봐서 알아요. 여러분, 부탁입니다. 이 문제는 입시제도가 아니다. 교육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자. 라고 하는 것에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기 또 들어왔어요. 교과서 위주로 문제를 내는 것은 찬성한다.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교과서 위주로 문제를 내는 것을 제가 반대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교과서 위주로 문제를 내는 것이 우리나라 교육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입시 제도를 바꾸는 거고요. 교육 시스템 자체를 바꾸자는 거예요. 시스템 자체를 바꾸자. 모든 학생들을 다 힘들게 태백산맥을 넘어서 대학을 가게 만들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사교육을 하게 되고 허리가 휘도록 학원비를 내야 된다. 무엇하러 그러느냐. 필요가 없는 태백산맥을 왜 넘어가느냐. 터널을 만들어주면 된다. 중학교 나와서 그냥 대학교 갈수록 되다. 과중에는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과중에는 그냥 태박새가 안 넘고 터널을 가도 그냥 쉽게 해도 되는 과가 상당히 많아요. 저는 알아요. 대학 교수 생활을 해봤어요. 저를 비난하는 분이 많아요. 요즘은 엄청나게 저를 비난하는 분이 많습니다. 예, 제 비난을 두려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틀렸어요. 저를 비난하시는 분 생각이 틀렸어요. 그분들의 비난은 입시 제도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입시 제도를 아무리 바꿔도 우리나라 교육 문제는 해결 안 된다고 제가 수천 번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시스템을 바꾸자는 겁니다. 시스템을. 왜 모든 사람을 다 태백산맥을 넘어서 대학을 가게 만드느냐고요. 그러니까 허리가 휘는 거예요. 부모들이. 학생들이 불만이 많고 그럴 필요 없다. 중학교만 나와서 그냥 터널을 통해서 학교 가도 된다. 대학을 가도 된다. 라고 하는 안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한번 시청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난하는 분이 많다고 그래서 제가 항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상로가 비난받아서 우리나라가 잘 되면 비난 수천 번이라도 하루 종일이라도 받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입시 제도 가지고 쭈물 닦거릴 때가 아니다. 예, 여러분 또 줄이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만 나오면 제가 좀 강하게 주장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부탁입니다. 입시 제도 가지고 쭈물 닦거릴 때가 아니다. 교육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주장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오늘 제목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박근혜의 저주가 불러온 수천억 원,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이 물어내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뉴스 브리핑의 제목입니다. 일부 브리핑의 제목이고요. 자, 동아일보의 송평인 씨가 기사를 썼습니다. 가끔 보면 언론사에 한두 명 좀 올바른 사고를 가지신 기자분이 있어요. 그분 중에 동아일보의 경우에는 송평인 씨가 대표적인, 또 이기용 씨와 송평인 씨가 대표적인 기자입니다. 오늘 이 엘리엇 1,400억 원 배상 누굴 탓해하나라고 하는 제목의 칼럼은 송평인 씨가 쓴 칼럼입니다. 읽어드립니다.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승인 과정에서 정부가 합병 투표 찬성 압력을 행사해서 자기들이 7억 7천만 달러 약 1조 3천억 원의 손해를 봤다며 정부를 상대로 2018년 7월 투자자 국가간 소송 ISD를 제기했다. 그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엘리엇의 손해배상금 690억 원과 소송비용과 지연이자 등을 합쳐서 1,400억 원을 물어내라 라고 하는 판결이 나왔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박근혜 대통령
이 삼성이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약 16억 원을 후원한 사실에 대해 삼성과 같은 대기업에는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것을 유죄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16억 원을 그 동계스포츠센터에 지원해주는 대가로 삼성이 승계할 수 있도록 압력을 넣었다 하는 겁니다. 그 16억 원을 처벌하지 않으면 합병 승인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했다고 처벌받은 안종범 전 경제수석, 문영표 전 복지부 장관, 홍한선 전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이 유죄 선고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억 원 동계센터에 삼성이 돈을 주는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 승계하는데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하고 합병하도록 압력을 넣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안종범 전 경제비서수석관이 감옥을 갔다 나와서 책을 썼어요. 안종범의 수첩이라는 책을 썼대요. 그 수첩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사항을 받아 적은 63권의 수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첩에는 삼성 합병이라는 단어는 한 글자도 들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검찰은 안종범에게 삼성 합병과 관련한 대통령의 지시를 진술하도록 별건 수사로 가진 압력을 넣었지만 그는 세모를 네모로 만들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으로 무시적 청탁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겁니다. 고육지책으로. 자, 그때 경제수석이 안종범, 아니 압력 낸 사실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압력 안 넣었다는 겁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하라고 압력 넣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증언을, 두 번째 증언, 문영표 전 복지부 장관의 증언을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복지부 장관, 자, 여기 있어요. 미디어워치가 2021년 4월 19일에 쓴 기사입니다. 윤석열, 문영표에게, 문영표는 당시에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박근혜가 시켰다고 진술하라. 그리고 위증교사 및 회유를 했다는 겁니다. 자, 어둠과 위선의 기록은 그 우종찬 기자가 쓴 책입니다. 우종찬 전 기자의 어둠과 위선의 기록이 출판되었습니다. 이 책 334페이지와 335페이지에는 사기와 거짓 탄핵의 실무 총책임자가 윤석열 전 총장임을 분명히 하는 대목이 나온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해서 대통령의 지시로 관여했다는 이유로 구속을 당한 뒤 1심과 2심 모두 2년 6개월형을 받은 문영표 전 복지부 장관의 사례다. 문 전 장관은 우종찬 기자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내가 만약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압력을 넣었다면 나는 그 지시를 받고 아랫사람들에게 지시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보고체계에 따라 내 지시가 전달되고 어떻게 했습니다라고 다시 나에게 보고가 왔을 것이다. 나나 내 주변 사람들은 아무리 억울하다고 주장해도 특검이 보고체계를 조사하면 사실관계의 확인이 가능하다. 나는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삼성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찬성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국민연금에 그런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 나는 특검에 가서 그대로 진술했다. 그 바람에 담당 검사와 3시간가량 논쟁했다. 검사가 나를 설득시키기 위해 특검 수사팀장 윤석열에게 데리고 갔다. 나는 윤석열에게도 똑같이 주장했다. 그랬더니 윤석열이 나보고 대통령이 시켰다고 준설해라. 야, 고생하지 마. 박근혜가 시켰다고 그래. 왜 쓸데없이 혼자 고집을 피워 고생을 사서 해. 라고 회유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은가. 라고 문영표 전 복지부 장관이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자꾸 물 한 모금 마시고 진행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잠깐 마시고 하겠습니다.
SNS에 아주 깔끔하게 정리한 글이 있어서 여러분께 짤막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천억을 물어주게 돼 있다. 왜 5천억이냐면 이 소송을 제기하는 게 엘리엇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줄줄이 많아요. 그래서 5천억 정도라는 겁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삼성 이재용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합병을 승인해달라고 묵시적 청탁을 하였다고 박영수 특검이 공소장에 기입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농단이라는 죄로 탄핵되었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어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삼성물산 7%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박영수 특검이 삼성 이재용 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 국정농단이라는 죄를 받은 것으로 보아 국가 권력이 개입되어 삼성물산 제일모직이 합병되어 이에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재판 결과 승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재용 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절대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영수 특검은 묵시적 청탁으로 청탁하였다고 하여 삼성 이재용 회장을 구속하였고 박근혜 대통령도 구속하였습니다. 왜 묵시적 청탁이라고 그랬을까? 당시에 최고 책임자였던 안정범 경제수석과 그리고 문영표 보국지부 장관이 그렇게 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묵시적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이재용 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되자 엘리엇은 맞아, 국가가 개입한 거 맞아, 그래서 나는 손해를 입었어 라고 이번에 소송을 했고 승소를 한 것입니다. 이제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5천억 원을 물어주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5천억인지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기용 기자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더 들려드려야 됩니다. 왜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느냐 하는 겁니다. 엘리엇뿐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 엘리엇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3호국의 미국계 산업본드 메이슨 캐필드도 2억 달러, 약 2,700원의 ISD를 제기해 놓은 상태다는 겁니다. 또 국내 소액주주들도 있어요. 미국계뿐만 아니라 국내 소액주주들도. 그러면 이제 국내 소액주주도 어떻게 했냐? 오케이, 엘리엇이 손해봤다고 배상 받았지? 그럼 나도 손해봤잖아. 국내 소액주주들도 있어요. 이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줄줄이에요. 엘리엇, 다음에는 미국의 메이슨 캐피털 2억 달러, 2,700억, 그 다음에 국내 소액 투자자들 줄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묵시적 청탁이라는 용어를 썼다고요? 당시에 최고 책임자였던 경제수석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 특검에 끌려가서 별 협박을 당했다는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묵시적 청탁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자, 억지로 만들어낸 묵시적 청탁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엄청난 국제 배상금을 물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배상금 누가 내야 돼요? 박영수 특검이었죠. 팀장이 윤석열이었죠. 윤석열이는 강요까지 했죠. 문영표를 불러서 회유하고 강요까지, 위증 강요까지 했죠. 그 다음에 실무가 한동훈이었습니다. 그런 거 비용 누가 내야 돼요, 여러분?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이 내야죠. 아마 이 사람들 자기가 안 내요. 아마 세금에서 내려고 그럴 겁니다. 여러분, 그게 맞아요? 여러분, 제 제목이 뭐 틀린 거 있습니까? 당시 최고 책임자였던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얘기 한 일 없다 그랬고, 경제수석도 한 일 없다 그랬고, 보건복지부 장관도 그런 일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묵시적 청탁이라는 말을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서 죄를 뒤집어 써서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보냈어. 엘리엇 해외 투자자들이 옳다 잘 됐어. 박근혜 감옥 갔잖아. 나 손해봤어. 물어내. 그럼 물어내라고 지금 국가소송 ISD에서 물어내라고 판결 낸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뒤에 미국계 펀드가 또 기다리고 있고 그 뒤에 국내 소액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누가 물어내야 돼요, 여러분? 그거 누가 물어내야 되냐고요? 여기 금방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물어내야 돼요. 이건 맞네요. 그들도 물어내야 돼요. 여러분, 왜 최순실 씨를 지금 풀어주고 있지 않은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말을 이 최서원의 딸에게 했다, 그게 뇌물이다. 제3자 뇌물이다. 3자 뇌물의 대가가 삼성물산하고 제일 합병하게 한 거다. 그래서 최성희는 못 풀어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 번 꼬이면 그냥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게 모두 다 국민 부담으로 남는 거예요. 이런 짓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 갔고, 그래서 문재인이 나타났고, 그래서 문재인이 5년 동안 그냥 나라를 완전히 망쳐버렸고, 그 뒤에 다시 대통령이 윤석열이 됐어요. 그러면 결자 해지하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이 비용은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 그리고 당시에 헌법재판소 전원, 그리고 당시에 대법관 전원이 골고루 나눠서 내야 한다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줄줄이 기다려요, 지금. 엘리어트, 미국계 펀드, 소액주주 줄줄이 기다립니다, 여러분. 자,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돈봉투 수사를 받고 있는 민주당이 검사 4명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21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내 강경파인 철험회 소속 김용민은 최근 라임 운용사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 접대를 받은 검사 3명과 간첩조사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한 검사 등 모두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에 착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알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멍멍 짖는 개가 도둑을 잡지 않으면 그 개의 용도는 정해져 있어요. 검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똑같은 운명을 겪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제일 먼저 문재인 적폐 세력들을 척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짜로 만들어낸 170석의 그 국회를 무력화시켰어야 돼요. 가짜 국회의원을 가려냈었어야 되는 거죠. 그 일을 안 하니까 지금 물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개가 도둑을 잡지 않으면 그 개의 용도는 정해져 있어요. 검사가 하라는 일을 안 하면,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그 검사의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뉴스 갑니다.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빗속에 21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 비에 젖은 연단에 한 중년 여성이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는 겁니다. 소상공인 연합회가 개최한 최저임금 동결 촉구 집회에 참여한 편의점주였습니다. 편의점주 김미연 씨라는 겁니다. 자, 한 1000명 정도가 모였다고 그래요. 내년도에 노동계에서 24.7%의 최저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뭐냐면, 최저임금 올리면 방법 없어. 우리 아르바이트 못 써. 그리고 점주인 내가 그냥 24시간 밤잠도 못 자고 근무해야 돼. 제발 좀 살려주세요. 나 과로사로 죽겠어요. 그리고 아르바이트생 못 써. 아르바이트도 죽어. 제발 최저임금 올리지 마세요라고 하는 집회를 어제 국회에서 비가 오는데도 했다는 겁니다. 자, 제가 대안을 말씀드립니다. 최저임금 결정은 중앙정부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최저임금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각 지역에 맞춰서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중앙정부가 왜 껴안고 있느냐고요, 여러분.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과 저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 저 탄광에 살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임금을 받아야 한다? 정신 나갔어요?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개입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여기 지금 댓글이 하나 들어왔어. 무인점포가 정답이지. 예, 요즘 무인점포가 많아요. 깜짝 놀랐어요. 이제 이 커다란 이제 리조트 같은 데 보면 편의점이 있어요. 편의점이 무인이야. 다만 편의점에서 알코올을 살 때는 배를 누르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고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젊은 애들 고용하지 마. 아르바이트 고용하지 마. 걔들은 굶어 죽든 말든 고용하지 마. 그게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하고 있는 꼬라지입니다.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도. 지방 정부에게 이 모든 권한을 최저임금 정하는 권한, 또 주 52시간인가 주당 근로 시간을 정하는 권한을 주면 되잖아요. 지방 정부에. 최저임금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댓글. 예, 최저임금을 할 것인지 말지는 지방정부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 참, 왜 이렇게, 정답을 비켜가면서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입시제도도 마찬가지예요. 자, 저는 독립 언론인입니다. 이런 정부, 이런 국회의원들에게 또다시 맡길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는 우리 모두 손잡고 용감한 시민들이 손잡고 국회로 가자라고 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전화번호로 전화나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평균 하루에 한 분 내지 두 분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분들을 제가 만나 뵙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 참여하기를 거부함으로써 받는 벌 중에 하나는 자신보다 못한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또 저들의 지배를 받습니다. 문재인 같은, 김남국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또다시 그들에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 맡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많은 분들이 저하고 지금 만나서 견해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저는 독립언론인입니다. 이성로가 올바른 방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제게 자그마한 금액의 금전적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해외에서 후원해 주실 분은 페이팔 계좌를, 국내에서 후원해 주실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댓글이 들어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호 씨가 교피아의 수장 아닌가? 고향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맞다니까요. 이렇게 하면 지금 교육부 관리만 더 살판 나는 거예요. 더 비대해지고. 이상로 기자가 현 교육 시스템의 파라다임의 전환을 얘기하는데 시청자들이 개념의 전환을 이해하려고 하지 못하는 것이 참 답답하다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윤석열은 탄핵의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 같군요. 제가 털고 가라고 그랬어요. 입법할 때부터 털고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털고 가지 않았어요. 탄핵 세력들은 아무리 발뺌을 해도 탄핵의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군요. 박영수를 구속하지 못하는 윤석열. 못한다니까요, 구속. 번질나게 압수수색은 해. 압수수색만 골몇 떠버리는 한동훈. 압수수색만 해. 탄핵 세력들이 국가 돈으로 자기 죄값을 청산하려고 하네요. 그럼 결국 그거라니까요. 엘리엇 같은 데 물어주는 돈, 그거 전 우리 세금이에요.
김세윤 부장판사는 지금 어디냐? 박근혜 대통령 1심 판사였죠. 김세윤이가 뭐라고 그랬냐? 또 이런 태블릿 PC는 최성원이 것이 맞다. 왜? 너 관심을 보였잖아. 너 태블릿 PC에 관심을 보였지. 그러니까 네가 태블릿 PC 네 거야. 제가 그런 방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손석희의 덫에 걸린 김세윤 판사라는 제목의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저 진행하는 여성분이 굉장히 예뻐. 내가 관심을 보였어. 그럼 그게 그 여성분이 제 아내입니까? 그게 김세윤 판사의 논리예요. 모든 탄핵 세력에 반성해야 합니다. 탄핵에 찬성을 하는 국회의원들 모두 반성이 됩니다. 반성하겠어요? 반성 안 하죠. 내년 4월 총선에 또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찍어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무인 점포에 대해를 물어보는데요. 어떻게 되냐면 사요. 이제 딱 편의점 들어가서 딱 물건을 사고 바코드에다 그냥 찍어요. 바코드 딱 하면 계산돼요. 그러면 저 크레딧 카드 내면 돼요. 근데 술은 안 됩니다. 술은 배를 눌러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데 있는 데는 무인 점포가 있을 수 없고요. 호텔이나 리조트 같은 데 무인 점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뭐야? 아르바이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르바이트상 뽑지 말라는 거야. 답답합니다, 여러분. 네, 마지막으로 광고 하나 하고 끊겠습니다. 잠도깨비 광고입니다. 매트, 베개, 안대, 이 복대 이 네 가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주무실 때 안대하고 주무세요? 네. 네. 잠도깨비를 사용하시고 언제부터 효과를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첫날 이튿날서부터 잠을 잘 자는 거를 옆에서 더 많이 느끼는 거예요. 저보다도. 제가 원래 잠이 굉장히 예민하고 잠이 들어도 이 조그만 소리에도 깨고 또 한 번 깨면은 잠을 잘 다시 못 들고 그랬는데 제가 다시 잠이 들고 웬만한 소리에는 잘 깨지도 않고 그러니까 옆에서 더 이 잠도깨비의 효과는 정말 놀라울 정도라고 40년 같이 살면서 정말 얼마나 제 잠에 대해서 그거를 본인이 옆에서 더 깨닫는 거예요. 이제 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예. 이것을 사용하시고 통증은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항상 남아있던 그 통증이 거의 한 6개월 정도 남아있던 통증이 잠도깨비를 사용하고 한 사흘 되니까 그냥 약간 그 무감각한 느낌이었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지나 2주일 지나고 보니까 그 통증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이 매트리스가 배달 오던 날 그때까지도 이 목 여기가 이렇게 잘 안 돌아가고 이렇게 좀 굳어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자연스럽게 없어졌더라고요. 항상 그냥 없어지질 않거든요. 뭐 한의원 처치를 한다 할지 그렇게 해야만이 없어졌던 통증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제가 정말 신기하다고 느꼈죠. 예, 여러분 2부 곧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2부의 제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감정평가사가 공모하고 사법부가 후원하여 지하철 토지보상금 수조 원을 떼먹었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예, 방송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곧 2부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